안녕하세요. 태원준의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제가 재미있는 도시를 주제로 잡아가지고 구석구석 한번 도시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떠나볼 곳은 소위 형제의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 다들 어느 나라인지는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더 드리자면은 케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그 아이스크림의 나라죠. 바로 터키로 떠나볼 텐데요. 터키 제1의 도시인 이스탄불이 오늘 둘러볼 곳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또 이스탄불의 볼거리를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날씨는 좋네요. 와, 뒤에 터키 국기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있다. 먼저 터키의 위치를 한번 좀 찍어봐야겠죠. 터키는 굉장히 재밌는 나라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딱 유럽이라고 써 있고요. 유럽주. 여기 아시아주라고 써 있는데 이 중간에 딱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바로 터키고요.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가장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스탄불은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도시죠. 우리나라 분들도 꽤 많이 가는 곳이어가지고 이스탄불 시내를 이제 걷다 보면 한국말이 많이 들릴 정도인데 그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까 터키의 수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터키의 수도는 조금 더 동쪽 앙카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스탄불이 지금 수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긴 합니다. 예전에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 뒤에 오스만 제국에게 이제 정복당한 뒤에는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도 수도 역할을 했는데 이 터키 공화국이 이제 1923년에 설립이 되면서 수도는 앙카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탄불은 그냥 하나의 조화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카톨릭 제국의 수도였고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종교가 섞여져 있는 거죠. 게다가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동시에 걸쳐져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 한가운데에 보스포루스라고 하는 해협이 이제 흐르는데요. 그 해협을 경계로 동쪽은 아시아 대륙이고 실제로 서쪽은 유럽 대륙입니다. 그 해협을 건너는데 배를 타면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게다가 또 현지인분들에게는 그 통근용으로 이제 배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500원 안 되는 돈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실 수가 있는 데다가 맘만 먹으면은 아침을 유럽에서 드시고 배 타고 넘어오셔서 아시아에서 점심을 드신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저녁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스탄불은 어떤 조화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가 섞여 있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종교까지 가톨릭과 이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융화된 도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스탄불은 거리도 되게 이뻐요. 이게 유럽 감성은 아닌데 이게 동서양이 딱 합쳐져 있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럽 같기도 하고 약간 아시아 느낌도 나고 심지어 바다도 3개나 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스포루스 해협이 흐르고요. 그 옆으로 마르마라해가 흐르고 또 마지막으로 골든혼이라고 하는 바다까지 이제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3개의 바다가 또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탄불 여행은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스탄불은 크게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로 다시 나뉘는데요. 신시가지 가장 끝에 가시면은 탁심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장이 뭐 뉴욕이라고 친다면 타임스퀘어처럼 도시의 중심 광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이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넓은 광장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현지인들도 이 앞에서 약속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탁심 광장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넓은 대로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로가 바로 이스티클랄 거리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거리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이스티클랄 다리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갈라타 다리가 나오고 그 다리를 건너게 되면 이제 구시가지가 나오게 되어가지고요. 뭐 몸을 푸실 겸 탁심 광장에서 여행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 제가 탁심 광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탁심 광장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이스티클랄 거리를 오가는 트램이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 진한 빨간색 트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지에서 이제 튀넬이라고 부르는데 이 튀넬 자체가 이스탄불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념품점에 가시더라도 늘 이 트램을 팔고요. 또 여행자들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이 빨간 트램에 올라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 사람은 많은데 이 튀넬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가장 종점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탁심 광장에서 타셔야지 겨우 탈 수 있을 정도고요. 거리 중간중간에 정거장이 있긴 하지만 이 정거장은 이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이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죠. 당연히 음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터키 하면은 제가 어떤 음식을 소개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케밥을 선정을 했는데요. 뭐 이스탄불 어딜 가시더라도 이스탄불 그냥 넘어가지고 터키 어딜 가시더라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케밥을 파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케밥은 바로 데네르 케밥이죠. 최근 들어 또 터키 음식이 우리나라 분들께도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이제 뭐 배달로도 쉽게 시켜 드실 수 있는 음식이죠. 또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 잘 맞는 케밥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자면은 시식 케밥이라고 긴 꼬챙이에다가 꽂아가지고 숯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에 이제 구운 케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꼬치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도 유명한 케밥들이 있어요. 현지인들은 케밥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다 케밥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이제 고등어 케밥이라고 부르는데 발륵 에크맥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발륵이 이제 터키어로 생선이라는 뜻이고요. 에크맥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생선 빵인 거죠. 말 그대로 약간 바게트 빵 같은 그 빵 사이에다가 갓 구운 고등어를 가시를 바르는 다음에 통째로 넣고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혀 비리지가 않은 게 완벽하게 노르스름하게 그 어떤 불향 나게 이렇게 구운 데다가 그다음에 양상추랑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뿌린 다음에 먹게 되거든요. 어디서 굽냐면요.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서 고기를 구워냅니다. 진짜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넘어가자마자 에미네니 선착장이라고 저기 보이는데 지금 저 배가 다 고등어 굽는 배예요. 고등어 케밥.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멀미가 날 정도로 좀 많이 흔들리는데 그 안에서 이제 구워내는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적응이 되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한두 마리 구워내는 것도 아니라 거대한 판에다가 저렇게 수십 개의 생선을 동시에 구워내는데 저는 이스탄불을 도착하는 순간 이 발륵 에크맥을 먹어야지 이스탄불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제 그 이스탄불을 방문했었는데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밤늦게 도착했었는데도 숙소 가기 전에 이 에미네 선착장에서 발륵 에크맥을 막 우적우적 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터키의 상징인 케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위주로 터키 케밥을 좀 재현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일단은 소고기 조금 준비를 했고요. 시식 케밥 느낌 내려고
이게 약간 지금 우리나라 꼬치구이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파는 것도 이 정도 길이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 높인 다음에 구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싸먹을 밀가루. 밀가루는 대충 좀 데펴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되늘 케밥을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소고기를 양상추를 큼직하게 썰어와서 손으로 살짝 넣겠습니다. 현지에서도 토마토는 되게 잘 사용이 됩니다. 케밥에 이렇게 소스를 살짝 뿌려주셔야지 간도 잘 맞고 그다음에 약간 뻑뻑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쌉니다. 되늘 케밥이 이렇게 돌돌 많지 않고 밑에를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시죠? 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케밥을 먹으니까 확실히 그때 기억이 막 나요. 막 이스탄불을 거닐고 막 터키를 거닐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늘 느끼지만 음식이 한 지역의 상징이기도 한데 정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막 떠나기 힘들 때는 음식으로서 대리만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또 바로 떠나봐야겠죠? 제가 이스탄불의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소위 이스탄불을 지키는 두 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아야소피아하고 블루 모스크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야소피아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이 아야소피아는 굉장히 독특한 건축물이어가지고 저도 늘 이스탄불을 갈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는 어떤 랜드마크인데요. 지금 아야소피아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예전에 비잔틴 제국이 당시 최대의 성당을 지은 거예요. 원래 성당을 지었는데 그 뒤에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점령을 하면서 성당 위에 이슬람 사원을 아예 입힌 거죠. 원래는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의 황제도 이 아야소피아가 너무 멋졌던 거지. 그래서 차마 부시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뭐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카톨릭 그 흔적을 그냥 이슬람 흔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건축물 안에 두 개의 문화가 공존을 하는 거죠. 두 개의 종교가. 근데 또 이게 막 성당이 됐다가 이슬람 사원이 됐다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터키 초대 대통령이었죠. 아타투르크가 여기는 둘 다 아니다. 이제부터 박물관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료를 내시면은 누구나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두 종교의 그 어떤 혼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란이라고 하죠. 그 어떤 이슬람 성전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 코란의 금문자가 막 새겨진 거대한 원형 그런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 옆으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상징과 어떤 그 카톨릭의 상징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그 제자하고 성모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화가 있는데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람 제국이 지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야소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스탄불이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문화 다 혼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야소피아 자체가 이스탄불인 거죠. 그 자체로 두 개의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스탄불의 거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건너편에 두 개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의 심장이 더 있겠죠. 바로 블루 모스크인데 이제 블루 모스크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좀만 가면 되겠다. 네, 이제 보이죠? 이게 블루 모스크라고 터키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이슬람 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 모스크인데 원래 이름은
술탄 아흐멧 1세 모스크고요. 14대 술탄이었던 술탄 아흐멧 1세가 지어서 그런 이름이죠. 내부 장식이 되게 푸르스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블루 모스크로 보입니다. 와, 크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또 관광객들에게는 닫았대네. 저 기다려야 되나?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데 기도 시간이어가지고 관광객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맞춰서 오셔야 돼요. 이게 왔다가도 기도 시간에 걸리면은 못 들어가니까 말짱꽝이죠. 근데 저는 다행히 15분 정도 뒤에 이제 다시 재오픈을 해가지고 15분만 기다려야죠. 이곳은 여전히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서 굉장히 신성한 종교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비디오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보여드리고요. 이 블루 모스크 같은 경우는 성지이다 보니까 이스탄불 시민뿐만이 아니라 터키 각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옷차림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반바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는 입장이 거의 제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민소매 옷 같은 경우처럼 신체가 많이 드러나는 옷들은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갖춰 입고 가시고 지금까지 이제 아야소피아하고 블루 모스크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둘이 딱 마주보고 있고요. 또 이스탄불 구시가지 내에서는 최고의 볼거리이기 때문에 이스탄불 가셨는데 진짜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그럼 이 두 개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또 보실 만한 게 갈라타다리라고 있어요. 이스탄불이 이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건축물은 구시가지에 있습니다.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갈라타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 갈라타다리는 사람도 다닐 수가 있고요. 차도 다니고요. 심지어 트램도 다닙니다. 철길이 있어가지고 트램까지 다닌 데다가 배들도 지나갈 수 있게 도개구예요. 열리는 좌우로 열리는 도개구인데 지금 이 갈라타다리는 완전히 그 원조는 아니고요. 뭐 여러 번 이제 뭐 이렇게 좀 불이 나기도 하고 파괴가 되기도 해가지고 현재 있는 다리는 199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길이가 거의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슬 걸어가시면은 한 10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혀 그 10분이 지루하지가 않은 게 이 갈라타다리는 이스탄불에 있는 수많은 다리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여행자들 꼭 방문을 하는 곳이라서 늘 활기차고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강태공이라고 하죠. 도시의 그 어부들, 그러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다리에서 거의 전세를 낸 듯이 낚시를 합니다. 이 할아버님이 한 마리 지금 낚으셨어요. 요건 이 아저씨 많이 잡았네. 이 갈라타다리도 굉장히 재미있는 랜드마크가 되겠죠. 이어서 터키 디저트도 한번 맛을 봐야겠죠. 여러분 로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터키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뭔가 귀엽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터키의 대표적인 디저트의 이름이 바로 로쿰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달달한 과자들인데 이 로쿰은 일반적으로 옥수수 전분하고 설탕을 이제 섞어서 만드는 터키식 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흔히 보는 젤리처럼 생긴 모양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게 1777년 역사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거의 2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터키 국민 간식 로쿰이라고 합니다. 엄청 단 디저트인데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돼요. 이 로쿰도 여러분들이 케밥만큼이나 쉽게 보실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티클랄 거리라든지 아니면 구시가지의 좁은 이제 골목에 있는 시장거리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는 어떤 디저트거든요. 식감도 맛도 딱 젤리예요.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 젤리여가지고 이런 커피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네, 완전 찰떡궁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역사가 오래된 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곰 모양 젤리 있죠? 그 곰 모양 젤리에 어떤 모티브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로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헬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어로는 헬와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약간 약과처럼 생긴 또 과자가 있거든요. 터키식 전통 과자가 요 헬와고요. 약간 페스츄리처럼 생긴 이런 과자도 있거든요. 이 과자가 바로 바클라바입니다. 페스츄리 같은 이런 빵에다가 안에 견과류를 가득 채운 그런 또 달콤한 디저트인데요. 이 세 개, 헬바, 그다음에 바클라바, 이 로쿰,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다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구하실 수도 있는 데다가 또 선물용으로 정말 좋거든요. 팁을 드리자면은 워낙 터키를 대표하는 디저트라서 면세점이나 공항에서도 많이 팔아요. 근데 당연히 좀 비싸겠죠. 어느 정도냐면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거에 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5배 이상 비싼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전통시장에서 구하시면은 가격도 싸고 덤도 훌륭하게 많이 줍니다. 터키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인심이 좋아가지고 덤도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쿰도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쿰을 사시기 가장 적당한 곳이 바로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시장 구경만큼 또 재밌는 게 없죠. 이 터키 이스탄불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시장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그랜드 바자르고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세계 최대 시장이죠. 이스탄불의 자랑이기도 한 그랜드 바자르로 들어갑니다. 거의 뭐 미로 같아요, 미로. 3점만 여기가 9,000개가 되고요. 사람은 뭐 수만 명 되겠네. 이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다시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그랜드 바자르는 원래 시장은 아니었고요. 비잔틴 제국 시절에는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씻는 곳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에 이르러서 시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시장 안에만 60개 정도의 통로가 있고요.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만 20개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하루에 많게는 40만 명까지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 매체가 매년 가장 많이 방문한 여행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늘 상위권에 링크를 하고 있어서 2014년 기준으로는 이 그랜드 바자르의 방문객이 9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2번씩은 방문했을 정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어떤 관광객들이 방문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곳인데 그리고 통로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통로, 이쪽 거리는 금은방 거리. 이쪽은 어떤 뭐 장식품 거리, 뭐 이쪽은 뭐 음식, 뭐 향신료 거리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느끼시게 됩니다. 이제 한 통로를 들어가다 보면은 그 주변에 비슷한 품목들을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가 선물을 사시기에도 좋고 기념품을 사시기도 좋은데 또 당연히 여기는 뭐 정찰제가 아니라 시장이기 때문에 흥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부르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춰서 또 어쨌든 여러 개를 사다 보면 깎아주다 보니까 그런 팁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상점과 아니면 기념품 이런 것들 좀 추천을 드리면은 일단 터키식 등이 굉장히 예쁩니다. 전등이 있거든요. 거기 굉장히 알록달록한 형형색색의 약간 유리로 된 이렇게 볼록한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바로 저겁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도 집에 지금 2개 있습니다. 터키에서 이제 사와가지고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향신료는 뭐 그랜드 바자르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수많은 대상들의 무역품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품이었죠. 실크하고 향신료를 막 바꾸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만큼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신료들은
여러분들이 샘플로 직접 맛을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부채질하게 하시면서 냄새도 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시든지 수많은 살거리, 볼거리, 정말 놀거리가 몰려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 그랜드 바자르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반나절을 투자하셔도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에서 떠나볼 마지막 여행지는 예레바탄 사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 지어진 지하 저수지로 갑니다. 예레바탄 저수지라고 코앞에 있네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 밑에 8만 톤까지 물이 저장이 됐었대요. 오. 약간 동굴 안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이 카메라에는 안 담길 것 같은데 똑똑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요. 여긴 좀 밝다. 아우, 조금 밝은 데가 나왔습니다. 여긴 보이겠다. 요런 기둥이 336개. 다 로마 시대 때 지어진 1500년 정도 된 기둥입니다. 그 이 밑에 8만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많은 기둥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기둥이 거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메두사 기둥이 있어요. 여기 메두사 머리 있네요. 메두사 기둥. 거꾸로 박혀 있는데 아마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 이제 돌로 변하니까 거꾸로 가니까. 여기 그 거꾸로 박힌 메두사 머리 있고 바로 옆에는 메두사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여기는 옆으로, 저쪽 거는 거꾸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여기에 예전에 그 인페르노라고 하는 영화가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시면 과학자가 마치 타노스처럼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이제 숨기는데 그 숨기는 장소가 바로 예레바탄 사라이였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 많은 또 여행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오늘 이스탄불 곳곳을 한번 누벼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괜찮았죠? 도시 하나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정말 여행하듯이 루트를 짜듯이 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더 그곳의 이야기를 깊숙하게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탄불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재미있는 도시 하나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